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정광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취임 3달도 안 된 지금 3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한 셈인데요.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보는 대통령실의 심기가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해왔던 분이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전망까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고문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나온 이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0% 아래 28%까지 떨어졌는데 취임 3개월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허니문 기간에 이루어지는 현상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여든 야든 이게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공직자들은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데 고정 지지가 30%는 있습니다. 그렇죠. 고정 프로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가 30%돼 있을 때는 아직 고정 지지자들은 무너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했는데 오늘 이게 이제 28%로 되니까 고정 지지층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니까 여권 전반에 있어서 큰 이거는 위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대개 뭐 또 그게 20%로 떨어진 것도 위기지만은 부정평가가 60%를 넘는 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놓고 보면 국민의 10명 중에 6명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에 있어서 국정의 동력을 끌고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과거서부터 있었죠. 실제로 뭐 다음 주 정도엔 2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기도 했는데 그 우려가 조금 더 빨라진 건 이번에 노출된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 해프닝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찰국 문제하고 그 문자 메시지 공개된 부분하고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 것이 뭐 여론에서 많은 폭을 좌우하지 않지만은 지금 같을 때는 2, 3% 정도는 까먹고 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30% 대해서 3%만 까먹어도 이게 20%대로 떨어지잖아요. 뭐 그런 거니까 대통령실에서나 뭐 여당에서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 또 조금 있으면 또 올라갈 거다. 이렇게 뭐 여론조사에 일비할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겉으로 하는 이야기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엄청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았고요.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도 생각해보면 이제 윤핵관과 이 대표 갈등 이것도 전반적인 인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대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이런 것들에 좀 불만이 많은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뭐 대통령의 지금까지 왔던 그런 제왕적 대통령의 문화를 좀 완전히 좀 서민적 대통령으로 바꾸겠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거는 아주 이게 독단이 보이고 특히 인사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걸로 보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독불장군 비슷하게 보이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다 밀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도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은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면
자기가 옳으면 다 옳은 거다. 예. 이런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이제 인사 문제에서 많이 지적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 단순히 검찰 출신들, 예. 자기 가까운 검찰 출신들을 뭐 요직에 많이 썼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 장관들, 예. 수석들, 뭐 또 비서실에 있는 심지어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그게 국민의 눈높이하고 대통령의 눈높이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지고 나가면 그런 것이 갈등이 이 수면 위로 나오죠. 이런 인사 문제와 관련한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것은 사실 윤 대통령의 정치 커리어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아직 정치인 경험이 짧은 데서 오는 그런 영향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아직도 그 검찰식 그 문화를 못 벗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검찰 문화하고 정치인 문화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이런 겁니다. 검찰들은 피고를 구형을 하잖아요. 네. 근데 피고인을 쫙 해가 당신은 5년이다, 10년이다, 15년이다 이렇게 구형하면 그 구형에 대해서 예. 피고가 뭐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이제 선고할 때 보자 뭐 이런 거지. 검사가 구형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가 이의를 달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예를 들어서 당시 5년이다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치는 당신이 뭔데 내인데 5년 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 이 검찰의 문화는 상명하복이지만은 네. 정치의 문화는 하명상복으로 봐야 되거든요. 밑에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이 예. 정치의 귀고 검찰은 뭐 자기가 조사한 대로 자기 혼자 결정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 검찰의 문화와 정치의 문화를 아직 네. 대통령이 터득을 다 못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이번에 그 문자 유출 사건을 두고는 예.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윤 대통령은 최근에 권 대표 대행을 만나서 뭐 고생 많았다. 예. 그러면서 좀 이렇게 힘을 오히려 실어주는 듯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은 그 정치에서는요. 네. 대통령이 힘 실어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힘 실어준다고 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힘 실어주는 거는 그냥 뭐 두 사람 사이 인간적인 관계인 거고 네. 그러니까 개인 간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뭐 문자 메시지를 주든 뭘 네. 하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할 수도 있는데 공적 신분에서 그것이 노출이 되면 예. 그 형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우선 지적을 다 하는 거. 무슨 대통령의 당대표하고 무슨 할 말 있으면 전화를 하는 거지 무슨 문자 메시지 주고 받냐. 네. 이제 이게 공개가 되면 그런 비판이 나오고 두 번째는 내용이 그게 뭐냐 내용이 예. 이렇게 그 내용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게 공개가 되면 그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대통령과 당대표가 주고받는 거는 네. 잘 안 하지. 뭐안 하는데 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그걸 봐서 네. 그것이 카메라에 노출이 되고 하는 그런 부주의한 일은 잘 안 하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일이죠. 예. 그러면 권성동 당대표 대행에게 이렇게 좀 주의 메시지를 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그건 뭐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또 뭐 인간적으로도 친한 사이니까 대통령 성격에는 그렇게 말하겠죠. 예. 수고 이틀 한 이틀 동안 고생했다, 혼났겠다 이렇게 예.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공인의 위치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가는 예. 그 어떻게 해서 그게 나갔지, 뭐 이 정도로 네.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대화가 나간다고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 권성동 대표에게도 그게 네. 도움이 되는 멘트죠. 사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이 있잖아요. 예.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전국 순회하면서 오히려 이 문자 노출이 된 이후에 이른바 윤핵관들하고의 갈등 강도를 더 높이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제가 볼 때는 예. 제 정치 경험으로 보거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옳지 않습니다. 예. 차라리 그렇게 나갔을 때 네. 내부 총질이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를
지켜가는 그런 문자가 나갔을 때 예. 이준석 대표가 정말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한 사람인데 네.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예. 그게 오히려 더 큰 메시지를 갖고 네. 압박이 되는 건데 그걸 저렇게 뭐 양도구역이다 뭐다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큰 힘을 못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냥 그래 속으로는 뭐라고 하든 맞습니다. 겉으로는 딱 침묵해버리면 그게 오히려 무서운 거죠. 근데 아직 정치를 그렇게 네. 뭐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또 젊고 하니까 그냥 네. 생각대로 반응하는데 그게 도움은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손바닥이 두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한쪽에서 다가오니까 바로 반대에서 받아버리니 계속 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또 이철규 의원이 또 뭐라고 또 했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반응한다고 그래서 바로 또 이철규 의원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하면 그냥 당에서는 당의 주요 당직자들이나 네. 특히 윤핵관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네.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국민들 보기에도 어른스러워 보이는 거지. 그걸 뭐 똑같이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안철수 의원이 둘이 똑같다고 뭐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서로 침묵할 때가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침묵할 때입니다. 네. 당에. 지금 그 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권성동 당대표 대행의 거취와 관련한 문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이게 최고위원 사퇴로 이어져서 새로운 지도 체제로 구성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건 당은 좀 고민이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당에서 뭐 저 대표나 원내대표가 그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그만둬라 물러가라 예. 뭐 하는 이야기 늘 있으니까요. 정당에서는 그런 일은 뭐 그게 흔히 있는 일이니까 네. 지도부 교체하자 뭐 하자는 건 있는 일이니까 그건 그렇게 뭐 큰 비중이 아닌데 문제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도 지지율도 떨어지고 네. 지금 전국도 지금 뭐 경찰국을 문제를 두고 지금 뭐 아주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네. 흔들리는데 당이 또 무슨 새로운 전당대회를 해갖고 지도체제를 꾸린다고 이렇게 가면 당은 정부를 견제하거나 리드하거나 할 기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당과 정부가 함께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나갈 기회를 잃게 되니까 이 예. 중요한 시기에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당은 이걸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고민보다 중요한 게 실행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비대위 체제로 가든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로 네. 가든 빨리 이걸 마무리 짓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정도로 가는 게 옳고, 네. 뭐 당단보다는 반석이라이라고 결단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더 큰 네. 화가 온다는 말도 있으니까 예. 이때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빨리 조기 전당대회 빨리 끝내서 빨리 당 안정시키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도 그건 뭐 그렇게 무리는 아닙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야권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비판할 때 MB 정권 시즌 2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역대 정권 가운데 아마 평균 지지율이 제일 낮은 정권이 어디였는가를 판단해 본다면 아마 MB 정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야권에서는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 그거는 같거든요. 뭐 야당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예. 야당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야당의 그런 주장은 뭐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예. 야당의 MB 정권 시즌 2다 하는 이야기는 예. MB 정권 초반에 과우병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그 과우병 사태는 의도된 사건이었거든요. 의도된 사건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경제위기 극복하면서 다시 지지도를 50% 회복하는데 한 1년이 걸렸습니다. 그때가 예. 이제 취임한 지 불과 한 4-5달 2월 정도. 25일 취임해갖고 5월부터 네. 파동 나갔고 17% 떨어진 게 6월 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와대 뭐 일할 수 있는 수석들이 거의 6개월 만에 모두 거의 전면 그렇습니다. 교체되고 그래서 그때 국정 동력이 그때 많이 상실이 됐었죠. 그럼요. 17%까지 떨어졌는데 국정 동력이 생기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인사 쇄신하고
또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확실히 제시하고 네. 그다음 국제 경제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네. 뛰어다니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50% 올린데 1년이 걸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떨어지면 힘든데 야당이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도 뭐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그것보다가 네. 대통령실이나 여당 스스로가 반성해야 됩니다. 아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떠나는 건 우리가 진짜 잘못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해야지 아니 뭐 지지도라는 조금씩 더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만입니다. 네. 그게 권력의 오만입니다. 야권이 이렇게 MB 시즌 2라고 여튼 프레임을 짜고 공격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이 대비 아니면 대응 논리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MB 정부 때 주요 역할을 하셨었고요, 특임 장관 하셨었고 예. 어떤 이 공격에 대한 반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그거는 계기가 필요할까요? 야당의 MB 정권 시즌 투락하는 거는 무시하는 게 답입니다. 네. 그 대응할 게 없습니다. 네. 그 일종 정치 프레임으로 덮어 씌우는 거니까 예. 그건 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답이지. 그거 뭐 대응하고 뭐 대책 세우고 이럴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야당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당의 지지도가 흔들리고 예. 지금 집권 초에 3개월도 안 됐는데 흔들리니까 야당 이때 확실히 밟아갖고 완전히 아주 여당으로 길을 죽이자 하는 그렇겠죠. 작전이니까 뭐 온갖 공격 다 하겠죠. 네. 그러나 지금은 야당의 공격에 대응할 것이 아니고 네. 자체 내부에서 우리가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뭐를 잘못했는가? 대통령은 뭘 잘못했고, 당은 뭘 잘못했고, 네. 정책은 뭘 잘못했고, 장관들은 뭘 잘못했고, 이걸 자체적으로 아주 면밀하고 심각하게 점검할 때입니다. 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15 메시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8.15 그렇습니다. 광복절. 예. 그리고 이때 법률적으로 이 특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좀 활용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야 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겠습니까? 네. 8.15 특사는 8.15 특사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네. 그때 대통령 취임하면 취임 특사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취임 특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8.15가 대통령 취임하고 첫 번 특사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첫 번 특사는 그야말로 국민 통합이라든지 예. 국민 화요 차원에서 정치권이나 경제권이나 널리 사면의 폭을 넓히고 네. 아주 대대적으로 사면해서 정권에 다시 말하면 지신을 한번 바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의 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좋은 건데 예. 거기에 전직 대통령은 이미 한 분은 사면 복권됐는데 네. 굳이 한 분을 연세도 80이 넘으셨고 네. 이미 4년 동안에 구속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걸 사면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혹시 여론조사가 뭐 예. 찬성 반응 그거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변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이지 국민의 설득을 받아서 대통령이 사면하는 건 아니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도의 정치 그렇습니다. 행위 중에 예. 하나인데 예. 이번 사면을 통해서 여하튼 국민 통합의 이미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예. 거고. 그리고 그런 이미지도 있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그 정국을 이끌어가는데 취임 초에 덕을 쌓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널리 좀 풀어주고 네. 죄진 사람들도 풀어주고 억울한 사람도 풀어주고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를 폭넓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일종의 대통령의 정치 행위의 하나입니다. 혹시 옥중에 계신 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옥주에 계실 때야 뭐 코로나 전에는 했는데 코로나 되고부터는 못했죠. 그러시군요. 예. 지금 민주당이 당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제 컷오프가 발표되면서 예. 이제 이재명 후보 대 97세대를 대표하는 다른 두 후보 예. 간의 대결로 압축이 됐는데 예. 글쎄 어대명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민주당 전당대회 뭐 하나만 하죠. 하나만 이미 합니까? 대표 결정돼 있는 건데 뭐 네. 97세대 두 후보 간의 단일화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단일화 돼도 못 단일화 이깁니다. 돼도. 돼도 네.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가는 거니까. 네.
내부에서 뭐 자기네들이 이재명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해놨지만은 사실 국민들은 네. 저 뭐 이재명으로 가는데 이재명으로 가서 당이 성할까 이게 걱정이지 네. 대표가 누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을 이끌게 되는 게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뭐 의정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야당 대표가 누가 되든 야당이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당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네. 야당이 의석이 다수잖아요. 야당이 의석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네. 야당하고 협치를 안 하면 야당하고 소통을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산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법안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국회 도의를 받아야 되는 일은 전부 야당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여당에 신경 쓰기보다가 야당에 신경 써야 됩니다. 네. 여당 대표하고 메시지 주고받을 게 아니고 예. 야당 원내대표나 야당 비대위원장하고 메시지를 차라리 주고받으면서 네. 좀 도와달라. 이건 이렇다 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지금의 시기지 네. 대통령이 무슨 여당 대표들하고 그렇게 소통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뭐 좋은 말씀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슈로 앞서 가기 전에요. 저희가 관련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상과 범위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 그건 너무 상식적인데. 예. 그동안에 해온 관례가 있고요. 그게 이제 아이고, 어떻게 관례로 인사검증을 합니까? 그 과거에 전문성- 그래왔습니다. 아니 그 이렇게 전문성이 없었고 인사검증 하실 수 있겠어요? 그동안 아니, 내규가 있어야죠. 지난 어떻게- 5년간 이래 왔는데요. 아니 지금 지난 5년간 이래 왔다고요? 안 하겠다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시고 지금 만드신 아니 거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아니 내규가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의뢰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니,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난 그럼 5년간 아니, 구멍가게처럼 내규가-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전 그걸 모르죠. 의뢰받는 것을 인사검증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나 이런 것들 모른다 그런 게 말이 위원님, 돼요? 이 업무를 갑자기 제가 절차와 만든 게 관련된 아니고요. 거, 지난 검증과 정부 관련된 포함해서 방법. 계속 했던 업무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뭘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뭐가 있어요? 관행대로 한다. 청와대에서 위임한 대로 한다. 아니요. 이거 말고 뭐 설명한 게 있어요? 내규가 내규 있는 게- 있냐고 물어보는데 없다 그러고. 아니죠. 아니죠. 그럼 내규 있어요? 단장님 내규 있어요? 내규 없다고 인사단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있어요, 내규? 내규 없다고 말씀드렸죠. 과거에도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아니라 아니 과거에가 없었단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청와대에서도 있죠. 다 방법이 있었다니까요. 저도 인사검증 업무를 청와대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청와대 다 있어요. 뭐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사 검증과 관련된 프로토콜 절차 다 저희도 있다라는 프로토콜과 절차가 당연히 있죠. 이름도 업무하는데 그게 없겠습니까? 네, 지금부터는 민현주 전 국회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시고 오늘의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주 진행됐던 국회 대정부 질문 또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알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영상 보신 것처럼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야당 의원들과 한 장관의 충돌 영상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민 의원님, 네. 한동훈 장관만 나오면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좀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보통 저렇게 상임위에서 네. 장관과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예. 어떤 이슈에 대해서 국회의원과 장관이 토론을 하는지 아니면 뭐 언쟁을 하더라도 예. 쟁점이 있는 사실은 이게 질의응답이 되는데 민주당의 특히 몇몇 의원들이 뭐 본회의장에서 했던 대정부 질의 때도 그랬고요. 이 법사위 상임위원장에서도 그랬고 뭐 때문에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전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예. 그냥 한동훈 장관의 길을 한번 꺾어보겠다. 예. 아까 화풀이하는 그런 상임위에서의 질의응답인데요. 이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물론 발언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예. 뭐 조금 더 뭐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잠깐 보셨지만 김남국 의원의 질의 방식을 보면은 거의 윽박 질이고 그냥 한동훈 장관은 무릎 꿇히겠다. 이런 태도의 상임위 질의응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상임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차라리 상임위 안 하는 게 그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현근택 의원님, 제가 네. 형평을 위해서 민 의원님 다음에 바로 여쭐게요. 이번에 상임위 또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있었던 한동훈 법무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의 뭐 이른바 설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뭐 윽박지르거나 뭐 소리 지른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질문 같은 경우는 간단한 거예요. 내규가 있느냐? 예.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근거로 하느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규를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 예.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제가 보기에 동문서답의 선수인 게 지난 정권 얘기를 해요. 지난 정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아니 지금 청와대 다 있다. 예. 본인도 해보지 않았냐 예전에 대통령 청와대 근무했었잖아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는데 못 내놓겠다. 제가 보기엔 그게 정답이거든요. 네. 계속 말을 돌려요. 뭐 지난 정부 안 했습니까? 민주당 때는 안 했습니까? 뭐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게 있으면 내놔라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죠. 저런 식으로 뭐하러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주요 이슈가 됐던 거 하나 중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했던 일들을 지금 법무부가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실제 인사 검증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윤 의원님, 이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했었던 일과 지금 법무부에서 하는 일 어떤 차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야당은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의문을 먼저 던집니다. 한동훈 장관 주장은 민정수석실에서 암암리했었던 일을 법무부로 가져와서 국회 통제를 더 확실히 받고 소위 말해서 일상 업무화 시켰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으로 보면 그렇게 틀린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꾸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라는 그 인물에 집중을 해서 자꾸 법무부에서 인사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개인에 대한 공격과 법무부에서 인사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섞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예. 메시지도 선명하지 않고 말도 꼬이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많이 밀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한마디 어제 좀 안- 법사위에서 잠시만요.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걸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있었던 최강욱 위원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설전인데요. 최강욱 위원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상당한 악연이 있었죠. 관련 영상 보고 현 의원님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장관이 2인자의 소통령이네 이런 소리 듣는데 이것을 나는 전문성이 있는 인사혁신처에다가 위탁하겠다. 돼요 안 돼요?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능률적으로 그 문제 판단해야 되겠죠. 자꾸 그러니까 옛날 검사 시절 버릇이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넘겨짚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인사비서관 시절, 공직경비서관 시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통일을 하면서 지침을 만들어가면서 업데이트했는지 알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없었던 것 같다. 제대로 확인이나 하고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제대로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니요. 말씀드릴까요? 예, 장관님, 최강욱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질의하셨으니까 아니면 답변하십시오. 답변할까요? 지난 정부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대정부 질문에서 허위 답변을 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가서 확인해보고 내 말이 맞으면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파악하고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하고 제 말이 맞으면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파악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검사 출신들은 이렇게 사과를 안 합니까? 사과를 못 합니까? 공소권 남용을 했다고 확정 판결을 받아도 사과가 없고 처벌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이제 고위직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네, 지금 영상 같이 보셨지만 정말 긴장감이 아주 고조돼서 두 분의 눈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는데 현 의원님 뭐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아니, 그 핵심이 딴 게 아니에요.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은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참모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대통령이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논리라 그러면 인사혁신처에 위임했으니까 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법무부에 위임하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가 국방부에 위임해도 국방부에서 인사검증 할 수 있다는 거에 되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도 인사검증 할 수 있느냐 위임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예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걸 대답을 못 하죠. 왜 그러냐면 법무부도 어차피 인사검증이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치안 권한을 할 수 있느냐랑 똑같은 거예요. 왜 법에 없는 걸 하려고 하느냐. 왜 시행령으로 도망가느냐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법제처에서 그래서 유권 해석을 받았다는 거 법제처에 아니었습니까? 유권 받았는데 네. 법제처에서도 지금 이제 행안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행안부에서 법제처에서도 분명히 정부 조직법에 이런 건 있습니다. 각 부장이 그 소속 청에 대해서 정책 수립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경찰청에서 행안부에서 만든 거는 정책 수립에 대한 지휘는 아닙니다. 정책 수립에 대한 지휘는 기재부가 관세청이나 국세청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핵심은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 민정수석실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임을 해준다 그러면 국방부도 인사검증 할 수 있느냐 이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yes, no 네. 대답을 해주면 돼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할게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뭐 윤석열 제가 얘기를 해야죠, 예, 여기서는. 말씀하시죠. 자,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장관도 어떤 장관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대리인 격으로서 국정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왜 국방부는 안 되고 법무부는 그런 공격이 그야말로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건데요. 법무부에서 하는 이유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법령 해석이라든지 인사 검증 작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네. 난데없이 거기다가 국방부를 갖다 붙이면서 정치홍사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잠깐만요. 잠깐 반발하면 네. 잠시만요. 저희가 우리 기자님께도 네. 좀 발언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게 이게 토막토막 편집이 돼서 그런데 이제 어제 나온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 그러니까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따라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지금 네. 법무부 안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에는 어느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있냐면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방부, 국정원,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감사원, 금감원. 여기서 다 파견을 받은 거예요. 어떤 네. 사람들이냐면 인사검증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포인트는 이런 것이죠. 정부 부처에서 다 파견이 된 분들이 인사검증을 목표로 할 거면 당연히 정부 조직을 총괄하는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인 총리실 산하로 가야 된다. 법제처나 인사혁신처처럼. 네. 그런데 법무부는 법무사무에 집중되어 있고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헌법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이 규정한 대로 소관 업무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지금 현근택 대변인하고 윤영석 대변인하고 굉장히 법사위 2라운드를 우리 이 스튜디오 안에서 보는 것처럼 충돌의 정도가 높은데요. 박범계 의원, 그러니까 전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이 충돌하는 영상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 분명하고 법무행정이 부실인사 또 검증과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논란으로 커다란 책임과 혼란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혹시나 민정수석실 없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러한 법적인 헌법적 근거를 벗어나서 인사검증을 준 것은 대통령의 책임의 방패막이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제 업무 범위가 저희가 하는 업무 범위가 진짜 1차적인 업무 범위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 의견을 달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출범한 지 2달 넘어서까지 계속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단히 권한이 아니라는 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한테 짐 아니고 법무부의 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뭐 추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뭐 탈락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업무로 편입하는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진일보라고 판단했고 그것이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해 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검증 1차 검증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장관님 표현으로 인사 검증 로우 데이터들 몇백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1차적인 검증 자료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형사처벌 가능성도 판단이 들어갑니까? 그 자료라든가 그 판단과 저희 그 검찰의 업무와는 완전히 분리돼 있고 그거가 그쪽으로 넘어갈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제 되면 질문은 그 로우 데이터들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이게 이 로우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사안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도 그 법적 판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은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이렇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정도의 의견을 하지 이게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법 소지에는 형사법, 민사법 뭐 몇 가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인사 검증을 하는 오를 정도의 분들이 경우에 명백하게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나올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이슈가 법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되는지 장관님 죄송하지만 그 동문서답인 것이 저는 그 판단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하시느냐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있냐 없냐에 안 합니다. 안 해요. 위법 여부만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이렇게 그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글쎄 세간의 평가는 비교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 대응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좀 위상이라든가요? 이게 좀 높아지는 건 아닌가요? 혹시 장 기자님? 그 한동훈 장관을 치면 칠수록 한동훈 장관의 체급만 올라가고 대통령 후보 지지율도 올라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요. 민주당 입장 그리고 한동훈 장관 입장 양측의 입장을 좀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이모 발언으로 상당히 큰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뭔가 서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한동훈 장관의 길을 꺾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반대로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당했던 만큼 갚아주겠다라는 입장도 좀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감정을 기반으로 한 이런 정치 싸움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엔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기 그 법사위에서는 국민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로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납득 가능한 내용의 법사위 현안들을 좀 꾸준히 다뤄주기를 인사정보관리단 말고도 사실 법사위 내부에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촉법소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한데 오로지 인사 문제만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는 좀 쟁점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훈 법무장관과 관련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대행의 문자메시지 노출 사건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권력 지형 변화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은 뭐 정치권에서 일부 좀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명분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애정에 또 말씀 주시는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이 감사했습니다. 과거의 전례는 최고위원들이 총사퇴를 한 후에 비대위가 구성이 됐고
뭐 일부가 사퇴한 상태에서 비대위가 구성된 전례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당원 당규상으로는 지도부에 좀 더 유권 해석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조국에서 해석을 요청하신 상황인가요? 아니 아직 뭐 그런 거. 네,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가뜩이나 국민의힘 지도 체제가 큰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런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높이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 의원님, 네.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와 국민의힘 지도 체제 변화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선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쇄신, 혁신 내지는 국민의힘 자체의 쇄신, 혁신은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새로운 모습,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텐데 오늘 배현진 최고의 이 사퇴는 최고위원의 사퇴는 사실 한 사람의 사퇴만으로는 지도부 자체가 예. 쇄신의 모습을 보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항상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도 이제 최고위원 그때는 뭐 단일 지도 체제였기 때문에 조금 더 지도부가 예. 최고위원들의 사퇴에서 영향을 좀 크게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분리돼 있지만 네. 당 대표를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고 있고 최고위원들이 있는데요. 지금 최고위원들에서 한 분의 사퇴만으로는 사실 지도부를 재구성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당 안팎에서 사실 비대위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지금 당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자 그럼 비대위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느냐 한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고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했고 그다음에 김재현 의원 지금 그만뒀기 네. 때문에 이제 공석인 상황에서 최소한 과반 이상은 사퇴 의의를 표명하거나 실제로 사퇴를 해야지만 그 다음 수순의 단계에 예. 우리가 좀 계획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기자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현진 의원을 설명할 땐 물론 정계 입문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권유로 정계 입문했습니다만 인수위원회 대변인 역할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친윤계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현진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는 윤심의 전달이냐 아니면 배현진 의원의 독자 판단이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미 언론이 많은 보도를 쏟아낸 것처럼 예. 배현진 의원의 독자 판단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배 최고 스스로 혼자만의 생각으로 저런 큰 결정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초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윤핵관 내부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로 배현진 최고가 먼저 물꼬를 튼 거 아니냐. 네. 그리고 후순위로 제가 알기로는 뭐 2-3명 정도 더 사퇴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가 뭐 밤사이에 입장이 바뀌어서 뭐 주말까지 더 생각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네. 논의가 좀 늦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대통령의 뜻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윤핵관 내부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은 이후에 나온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윤희숙 대변인. 그런데 대통령은 사실 그 어제 권성동 당대표 대행을 만나서 그동안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좀 위로의 말을 하고 권 대표 체제를 그대로 좀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해석도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장 기자께서 얘기하신 것과는 조금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나 이 국민분들께서 조금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짜 있었는지 또 그 말씀 외에 다른 게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언론 보도만 보고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뭐 다른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얘기에 의하면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진실 게임이니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 배현진 의원이 사퇴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의 뜻이냐라는 이제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께서는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넘어서는 얘기 같고요, 선을. 배현진 의원이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후에 체제를 우리 지도 체제를 확고하게 하는 차원에서 비대위 또는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수차 밝혀왔었던 것이었는데 네. 7월 8일 징계 이후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정리가 되는 와중에 당이 혼란을 끼칠 수도 있어서 계속 참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의 전격 사퇴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닐까 이런 해석도 해봅니다. 네, 장 기자님과는 조금 본인의 의사냐 아니면 조율된 의사냐 차이를 보이는데, 그런데 그 정치권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라는 뭐 그런 추측성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장 기자님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당대표 대행과 좀 불편한 관계, 물론 뭐 자신들은 불편한 관계는 아니라고 했지만 최근의 상황에 두고 이런 뭐 교감을 했던 건 아니냐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장제원 의원 그리고 또 배현진 최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양자 간에 상당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네. 국회 출입 기자들 대부분 특히 이제 여당 출입하고 있는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상당히 가깝다 그래요. 배현진 네. 최고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사실 장제원 의원은 뭐 인수위 비서실장 하면서 대통령과의 친분이 굉장히 깊었고, 그리고 인사도 사실상 대통령실이죠. 인사에도 상당히 뭐 본인이 결합을 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정도로 대통령과 대통령실 가까운 장제원 의원과 상당한 저런 정도의 깊은 결정을 할 때 상의 없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결정할 거야 라고 네. 하는 정치인 저는 못 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치부 기자 오래 했지만 다 말로는 그냥 혼자 결정한 거다라고 뭐 외로운 독단의 결정이다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취재해보면 다 나옵니다. 누구랑 상의했는지, 언제 어디서 술 마시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다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주말 지나고 4주 정도 되면 누구랑 어떻게 상의했는지 상세한 내용을 아마 지금 우리 국회 출입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추가 최고위원의 사퇴 가능성도 계속해서 높게 보시나요?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절대로 또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최고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용태 최고라든가 정미경 최고라든가. 그래서 사실은 그 조기 전대를 가기 위해서도 상당히 난망한 이런 상황이다라는 전망이 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배 최고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줄줄이 사퇴를 하고, 그 앞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최고위의 최소한 절반 이상이 사퇴 의사를 밝혀야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면 이 지도 체제를 흔들기는 어렵다. 뭐 이런 절차적 과제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권성동 대표가 벌써 3번째 사과를 네.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삼진아웃 으로 물러나도 벌써 물러나셔야 되는 분이 왜 여태 저 자리에 계시냐, 이거 정치적으로 조금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에. 그래서 권성동 대표가 뭔가 의미 있는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선당 후사 입장에서 당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갤럽 조사에서 20%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81일째밖에 안 됐거든요. 임기 100일이 안 된 정부가 네.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데 여당 내부의 지도체제조차도 제대로 구성을 못한 상태에서 네. 계속 간다? 6개월을 이대로 간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과연 여당의 다선 의원들이, 그리고 그 재선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그냥 이대로 우리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선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주 초에 그 의총을 열어서 이 조기전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라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 전체를 흔들어서 차제에 새로운 지도체제를 정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이 지도 체제를 두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당내에서 나오는 지도 체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들을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사퇴 의견은 지금 한 분만 밝히신 건가요? 당원 당규상의 비대위로 가려면 전원이 사퇴를 해야죠. 네. 위원님은 사퇴 의견을 밝히셨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비대위로 가려면 네. 전원이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다시 드립니다. 최고위원들이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비대위로 가든 조기전대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게 꼼수죠.
꼼수라고 보여질 수가 최고위원이 있어. 그만둘 수 있다 뭐 이런. 아니 뭐 그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은 할 수 있죠. 이게 잘못되면 꼼수로 비춰지면 어떤 판사의 손에 의해서 우리 당 대표가 결정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의 변호사 중에 한 명을 그냥 당 대표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이상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참 답답합니다만 사실 지금 직무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권대행이 재신임을 묻겠다 뭐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재신임이 안 되면 그러면 바로 조기 전대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대로 가야겠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네, 여하튼 백가쟁명식의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뾰족한 수를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왜냐하면 워낙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예. 앞으로 뭐 좀 한 주 더 시끄러워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보면서 좀 답답한 게 국민의힘의 구성원으로서 답답한 게요. 지도부 아닙니까? 지도부는 지금 현재 상황, 당 안팎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까? 그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에는 각자 다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배현진 최고도 얘기했지만 이제 혼자서 이제 사퇴하는 의사를 밝혔고 조수진 최고도 얘기했지만 전원이 뭔가 모여서 회의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 그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또 최고위원들끼리 서로 또 갑론을박 논쟁을 하고 사퇴하느냐 안 하느냐, 비대위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또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지금의 안 좋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더 이어질까, 그것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빠른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입장 정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이런 의견이 이게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윤 대변인님, 과거에 저렇게 홍준표 대표 시절이든가요? 최고위원들이 대거 사퇴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간 전례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최고위원회가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조금 계산이 좀 간단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최고위원이 정원이 9명이었고 9명이 다 재적 인원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선출적으로 당선되신 5분이 모두 사퇴를 했어요. 나머지 지명직 2명, 그리고 당연직 2명. 이분들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비대위로 넘어갑니다. 9분 중에 5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기능을 못한다고 해석이 되죠. 근데 지금 저희 당원 당규상 비대위가 설치될 수 있는 그런 조건 중에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라고 돼 있어서 상당히 애매합니다. 어떤 경우가 기능 상실이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좀 애매한 게요. 총원은 9명인데 최고위원이. 김재원 의원이 사퇴를 해서 재적은 8명입니다. 8 중에 이준석 대표는 사고로 출석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2011년도에 지도부가 붕괴됐던 그 과반의 사퇴 또는 기능 못하는 경우를 상정을 해서 지금 경우를 생각할 때 몇 명을 기준으로 그런 과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계산의 기준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정원, 즉 9명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5명이 재적이 안 되면, 재적에서 빠지면, 그래서 추가적으로 김재원의 1명 지금 사퇴한 3명이 상태니까 빠진 거고 2명만 추가로 더 빠지면 그렇게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이 1분 이미 사퇴를 하신 거고 추가로 4분이 사퇴를 해야 4명이 남으니까 그러면 9명 중에 과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배현진 의원 이제 사퇴했으니까 3명이 더 추가로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복잡한 계산까지 가게 됩니다. 201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이랑은 좀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통령 취임 얼마 안 한 시기고 2011년 12월은 이제 1년 후에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막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빨리 비대위 체제로 가서 전열을 가다듬고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더 급박하게 움직였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011년에 있었던 장면들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존망의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절망과 분노 앞에 참담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잘못을 사죄 드립니다. 한나라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운동을 하는 길을 여는데 최고위원들이 역할을 하자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하고 한나라당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시 화면을 저희가 꽤 오랫동안 찾아봤는데 여하튼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완전히 같은 상황으로 가정해서 이런 체계로 갈 것이다라고 저희가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근택 대변인님, 지금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도 굉장히 바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약간 분열돼 있는 양상을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그거 이전에요. 그거 사실은 잘 됐으면 좋겠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2011년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가 사퇴했잖아요. 예. 어쨌든 사퇴할 거거든요.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사퇴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남아 있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처럼 기능 상실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과반이 됐든 전원이 됐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헌 당규에 보면 비대위원장 선임 권한이 당대표나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한테 있습니다. 네. 당대표 직무대행은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권한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예. 남은 임기 채움되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남아있는 최고위원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퇴했으니까 전국위에서 다시 뽑자. 네. 라고 얘기하면 기능 상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계를 제가 보기에 넘어갈 수 없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준석 그것은 대표가 이제 이준석 당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이 하는 얘기죠.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사퇴 안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정미경 최고가 얘기하는 거는 변호사한테 맡긴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사퇴 안 한 상태에서 당대표를 뽑거나 비대위원장을 뽑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했을 때 네.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주게 되면 외부에서 이제 법원에서 선임한 사람이 대행하게 되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은 제가 보기에 해결 방법 없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저희 당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신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같은 당, 그러니까 집권을 위해서 뛰는 같은 당내에서의 갈등도 이렇게 봉합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정치에서 이 협치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또 한번 느끼게 되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 대변인님.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당대표가 아니면 당대표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당헌 당규를 아주 그냥 문구 그대로만 해석한 거고 예가 있습니다. 2020년에 저희가 총선 지고 난 다음에 원내대표는 선출했거든요. 네. 조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할 당시에 당대표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 전례가 있고 저희 당 사정을 너무 관심 있게 봐주셔서 조금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당 내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판사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결정되는 것도 법원에서는 그렇게 정당 내부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대변인 들으셨죠?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근데 그 앞에서는요. 그 당대표 권한대행이 사퇴했어요. 근데 지금 당대표가 절대 사퇴 안 할 거죠. 네. 그러니까 해결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한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한 것 같고요. 사실 또 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 어제 컷오프가 있었고 그동안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후보 컷오프에 이제 통과를 했고 나머지 두 후보는 강훈식 또 박용진 97세대 두 의원이 통과를 하면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죠. 이후에 있었던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다음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를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단일화를 해서 의원님을 좀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히셨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첫 투표가 시작되는 대구, 경북, 강원의 투표가 시작되는 8월 3일 이전에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8월 3일 이전이면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예, 안 남았죠. 예, 그 방법들을 빨리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말을 넘기지 않고 강훈식 후보하고 만나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대표 선거를 이변의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 파격의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이기는 정당, 뭐 통합의 정당, 미래의 정당으로 가는 길은 어대명이 아니라 이대식이다. 이제는 대표가 강훈식이다. 강훈식으로 모아달라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게 가장 파괴력 있는 단일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장 기자님, 네. 이번에 컷오프 8명의 당대표 후보가 있었잖아요. 네. 3명으로 컷오프를 한다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그 3명 중에 한 자리는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나머지 2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사실 이 부분이 더 관심이었는데 장 기자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강훈식 의원의 경우에는 조금 그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도 출마를 했었고 또 유치원 3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삼성과 맞서서 싸웠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높았다. 그런데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지도도 한 1%대 정도였고 사실 뭐 두각을 나타내는 물론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전략기획위원장이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큰 뭐 인기를 얻거나 이런 정치인은 아니었는데 역시 민주당은 중앙위원 파워가 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위원들이 아마 시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사실 지방선거에서 많이 못 됐어요, 시도지사가.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국회의원 중심으로 됐는데 상당히 이제 공을 들여서 작업을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3명이 이제 올라왔고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이제 단일화가 핵심 관건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사실 단일화가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사실 이제 서로 뭐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으로 단일화, 강훈식 의원은 강훈식으로 단일화 이렇게 그거야 서로 뭐 어느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도 그렇죠. 예, 항상 둘 다 있는 이런 갈등이고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두 분의 이제 정치적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서로 지향하는 정치적 방향이라든가 뭐 여기에 별로 교집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간이 무엇으로 연대를 할 거냐, 그냥 97 세대 간만으로 통합이 될까?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오늘 아침 강훈식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자신을 지지하고 함께 선거를 띄워준 다른 함께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해서 결정할 문제지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상당히 뛴 후에야 가능할까? 그전에는 어렵지 않을까? 특히 이제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대로 8월 3일 이전의 단일화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단일화가 좀 어렵다고 보는 분들 중에는 강훈식 의원은 이재명 의원과 비교적 좀 가까운 사이고 그렇죠.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의원과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좀 대립각을 세웠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치적 지향점이나 이런 그 갖고 있는 지지 기반이라든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연대 정당 그리고 이제 노동자에 기반한 정당, 뭐 본인 스스로 민주노동당 출신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강훈식 의원이나 이재명 의원은 이기는 정당, 다음 총선에서 전국 정당화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좀 비슷한 결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대선에서 전략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이번 그 경선에서는 조금 지지를 했던 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586의 지지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충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에서도 좀 지지를 받았던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좀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 변호사께서는 만약에 97세대 대표하는 저 이재명을 지향하는 두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그것도 조기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글쎄 그 어대명이라는 선거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뒤집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찍 하든 나중에 하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본선에서는 지금 뭐 대의원 30입니다. 당원 40입니다. 거의 이제 당원들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여론조사도 25%가 있지만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여론 5%고요.
그럼 뭐 여론조사 보시면 알겠지만 당내에서는 거의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게 압도적입니다.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단일화를 하려면 두 분이 합쳐가지고 1위를 꺾을 정도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당권을 잡았을 때 뭐 당직을 나눈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그리고 어쨌든 이 선거 기탁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8,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미 이제 다 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단일화를 안 하고 완주를 하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인 홍보를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차기를 바라보는 거죠. 2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쨌든 내가 당대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단일화해도 이기지 못할 건데 단일화해서 빠져버린다.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인 실리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끝까지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른바 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도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현 대변인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야당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는 어쩔 수 없죠. 숙명입니다. 더구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다 장악하고 있죠. 경찰도 장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뭐 그러면 당연히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걸 지금 이제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 이제 법인카드 문제는 뭐 기소한다는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한 30군데 압수수색했다 그러고 뭐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수사 몇 달째 하고 있고 지금 뭐 성남 FC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사하고 있지만 나온 게 없거든요. 오늘도 보면 감사원이 백현동 뭐 법적인 문제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결국은 별로 할 게 없다. 그리고 사실은 이 당내에서도 뭐 사법 리스크 공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정치 선거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고발 많이 당하는데 선거하다 보면 다 고발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당내에서 공격하는 건 제가 보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잘 극복해 나가는 게 우리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죠. 오늘 내분 말씀 고맙습니다.